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월드를 탈출한 지 이제 막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효자 노릇하라고 고이 시댁으로 다시 보내줬지요. 지금은 친정에 들어와 지내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께 미리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이지만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편이 준 위자료는 그럴 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우리 딸이 저처럼 고생할까봐 시집 보내기 싫을 정도로 저는 결혼이라는 굴레가 괴롭고 싫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가슴이 뛰던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딸이 전화만 와도 제 눈치를 볼 정도였죠. 이제 겨우 침착해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만나려 연락을 할 때도 제발 전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하고 하는데 점차 나아지겠죠. 좋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무조건 제 편이시긴 하지만 환경이 달라진 아이가 걱정이신 분들이라 그 앞에서 티내기도 힘들거든요. 그저 씩씩한 척하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지금 동네로 이사 오면서 중학교부터는 다르게 다녔죠. 그러다 20대 초반쯤에 동창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다가 만났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긴 했지만 접점이 없었던 터라 동창회에서 만나도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도 엄마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계속 같이 만나던 친구가 아니었으면 동창회 소식도 몰랐을 저였기에 동창이긴 했지만 다들 낯선 사이이기도 했죠. 그래도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서인지 금세 친근한 사이가 되긴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동창들을 주도하며 모임에서 목소리가 큰 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는데 학생 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를 하려고 동창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가며 모으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첫사랑이라도 찾으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이 있고 난 후 그냥 나서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20대 초반이었기에 가능한 술자리에 대한 열정과 낯설면서도 친근한 묘한 감정들이 동창들에게 있어 종종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 자리를 매우 즐기진 않았지만요. 함께 가던 친구는 초중고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동창 모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빼놓지 않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한두 번 거절을 해도 같이 가자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거절하기도 애매하기도 했죠. 저희 엄마와 그 친구 어머니가 꽤나 가깝게 지내시며 자주 보시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회는 동창회라기보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보는 작은 소모임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1년에 한 번씩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동창회다운 동창회가 되었죠. 남편과는 전체 동창회에서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저와는 성향이 달랐거든요. 액션이 크고 목소리가 큰 남편과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남자 동창들이 하나둘 군대를 가면서 모임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취업하랴 이런저런 준비로 바빠 동창 모임은 좀 밀어넣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가 26살을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동창회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다 같이 만나는 전체 모임이라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가게 되었죠. 친구가 조르기도 했고요. 사실 친구는 그 동창 모임에 오래전부터 짝사랑한 동창이 있었더라고요. 몰랐다가 그 동창이 군대에 간다고 하자 펑펑 울어서 알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울던 그 모습과는 달리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기에 잊었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도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터라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 보내기 싫어서 흔쾌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했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인지 전보다 대화 위주의 모임 분위기가 잡혀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취기가 오를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면 더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김민정? 너 왜 나와 있어? 하기에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바람 좀 쏘이려고 라고 했더니 그래 추운데 옷을 입고 나오지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카디건을 제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자리로 돌아와서도 옆자리에 앉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자리를 파하면서 제가 타고 가는 택시도 남편이 잡아주었고요. 그날이 지나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그러다 따로 몇 번 만나다가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참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엄청 싸웠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지 못하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 아이가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인 것을 알고 저는 당황하고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이내 뱃속의 생명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서 남편과 시댁만 빼버리고 싶은 거죠. 각자 집에 인사를 하러 다녀오고 나서도 결혼 못한다고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임신한 딸 시집을 안 보낼 수 없으니 그저 다 좋게 봐주시려고 하셨지만 시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에휴, 덜컥 임신부터 한 걸 어쩌겠니? 성에 안 차도 시켜야지. 동네 좁은데 괜히 소문만 나지. 우리 아들이 학생 회장도 하네라. 난 재벌 며느리는 볼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집안 형편은 시댁이 훨씬 기우는데 그러시니 발끈한 제가 남편에게 그럼 너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드려. 애는 내가 낳아서 기를게. 그래도 아빠 노릇은 해야지. 양육비는 보내고 우리 헤어지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괜히 며느리 기선제압하는 거지. 내가 잘 이야기할게. 왜 그래?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남편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되도록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신혼집은 일단 월세, 혼수는 당장 필요한 것만, 예단 예물은 기본적인 것만 해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비행시간이 짧은 사이판으로 가서 4박 5일 푹 쉬고 오는 것으로 했고요. 배부르기 전에 얼른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입덧도 심하진 않았지만 좀 있어서 다른 신경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는 아무리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도 이것저것 다 빼는 건 너무하지 않니? 그래도 시댁인데 뭐라도 가지고 와야 나도 좀 예뻐하지. 다른 집 예비 며느리들은 그렇게 연락해서 살랑거린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예물 좀 해주세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지만 다이아도 못 받고 결혼하는 거 저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 자금이 묶여있다고 하셔서 일단 월세 들어가는 것도 겨우 참고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다른 건 말씀 안 하시다가도 전화 좀 해. 내가 다른 집처럼 일주일에 2~3번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왜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잘 안 해요. 무슨 일 있어야 하죠. 하면서 여쭤보면 얘는 그래야 너랑 나도 좀 친해질 거 아니니? 그리고 너랑 엄마는 매일 보잖아. 하시기에 에이 뭐 전화 자주 한다고 친해져요. 친해져야 전화도 자주 하는 거죠. 하며 웃고는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남편은 우리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좀 사근거리면서 잘해드려. 그래야 점수 좀 따지.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도 우리 아빠한테 연락 좀 자주 드려. 우리 아빠도 아들 없는데 너도 점수 좀 따. 라고 했더니 야 그거랑 이거랑 같냐? 아휴 하기 싫으면 말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결혼 전 흔히들 그런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창들도 엄청 많이 참석해 주어서 시끌벅적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남자 동창들은 제가 아깝다면서 자기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늦었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요. 그저 장난이었기에 기분 좋게 식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친정에 갔다가 엄마가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밥상은커녕 시어머니가 알아 누우셨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본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을 떨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실망을 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멀뚱히 있는데 아니 신혼여행 가서 집에 있는 부모님 걱정은 안 돼? 어쩜 연락이 한 번 없어? 하시기에 재혁이가 연락드렸잖아요 하고 물으니 그게 그거랑 같아? 벌써 저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족이 돼서 살겠니? 아이고 하며 우시는데 갑자기 입덧이 올라오면서 화장실로 가 토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가서 토를 하니? 그리고 동창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실을 했기에 고백을 먼저 하니 많이 하면서 그러니? 아주 남사스러워서 우리 재혁이 애는 맞니? 하시는데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남사스럽네요 어머니.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 신부한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식사 준비도 안 된 것 같으니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재혁이한테 물어보세요. 라며 일어나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 보다가 소파에 앉아 깜빡 졸았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부터 절 째려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또 싸우겠다 싶더군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죄송하다, 잘못했다, 마음 풀으셔라, 잘하겠다 말하는 게 어려워? 라며 화를 내기에 야,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안 그러시는데 너희 부모님만 그러시면 너가 미안해 해야지.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 집에 효도하고 싶으면 너나 해. 나는 내가 우리 집 챙길 테니까. 라고 대꾸했더니 식탁 위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화가 나. 그만해라. 한 번만 참는다. 나 임산부야. 라고 했더니 주춤하더라고요. 전에도 종종 그런 식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 헤어지네 마네 했었거든요. 처음엔 무섭더니 점차 짜증만 나더라고요. 박살이 난 쟁반을 보니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나름 심혈을 기울여 산 쟁반인데. 그러다 다시 입덧이 올라와 화장실로 가 토를 하고 오니 남편이 주섬주섬 쟁반을 치우더라고요. 한 번만 집안 물건 집어 던지기만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주춤주춤 들어와 옷을 갈아입더니 거실에 가서 자더라고요. 어느덧 임신 6개월이 되었고 배가 나온 게 티가 나면서 임산부다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몸도 무거웠죠. 입덧도 있고 나름 관리한다고 참고 해서 3kg 정도 살이 쪘는데도 붓기가 있다 보니 몸이 무겁더라고요. 출근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양보도 받아보고 뱃속의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해 임산부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 하시기에 네, 출근 중이에요. 라고 했더니 내가 아무리 잠자코 기다리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부터 매일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디 너한테 전화 한번 받아보겠니?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해서 전화드리기가 힘들고요. 지금도 통화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집에서 나오기 전이랑 도착한 후에 하면 되잖아.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토를 다니? 아니, 어느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 한번 받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니? 하시기에 재혁이한테 하라고 할게요. 라고 했더니 얘, 걔는 바쁘잖아. 운전하면서 전화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는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집에서 편도 20분 정도 걸리는 회사를 다니는데 영업직이라 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 차도 결혼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거고요. 저는 편도 40분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고요. 순간 욱해서 그럼 제가 그냥 차를 가지고 다닐까 봐요. 임산부가 손, 발 부어가며 대중교통 이용해서 근 1시간 거리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재혁이한테는 회사차 끌고 다니라고 해야겠어요. 했더니 아유, 무슨 말을 못한다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차 끌고 다니려면 회사에 차를 놓고 다녀야 해서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본인 아들이랑 통화하면 될 걸 왜 저한테 저러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은근슬쩍 제 차를 당연히 끌고 다니는 남편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내일부터 차 놓고 가. 내가 배려를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내가 그 배려를 왜 하나 싶다 했더니 아침에 엄마 때문에 그래? 야, 너도 어지간하다. 그냥 한번 네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차? 너 되게 치사하다. 남편이 종종거리고 다니는 게 좋냐? 하기에 너는 임신한 와이프가 손발 팅팅 부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는 안 보이냐? 야근을 해도 한 번을 데리러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빠가 그러라고 사준 차인 줄 알아? 이제 내가 타고 다닐 거야. 했더니 차 키를 제 쪽으로 던지더니 야, 여기 있어. 안 타. 진짜 치사해서. 며느리 노릇 하기 싫으니까 괜히 트집 잡고 있어. 라면서 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길로 차 키를 들고 나와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디 다른 데 가자니 갈 데도 없기도 했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엄마랑 아빠는 놀란 눈으로 보시는데 저는 눈물만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더 놀라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너무 속 터져서 왔다고 했죠. 엄마는 분하신지 입술을 잘근거리셨고 아빠는 조용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날쌔. 민정이가 이 밤에 와서 울기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게 남편에게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듣기만 하던 아빠는 그래, 신혼 때 싸우지. 그래도 임산부라 힘들 텐데 좀 감싸주지. 그걸 그렇게 맞붙어 싸워서 애가 이렇게 오게 해? 일단 여기서 재우고 내일 보낼 테니 그런 줄 알고 마침 주말이니까 안부 전화는 우리도 얘기 안 하니 사부인께도 그만하시라고 자네가 잘 얘기하게.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나. 차츰 맞춰야지. 그래.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도 좀 맞추지. 뭘 그렇게까지 해? 어른들은 좀 그럴 때가 있어. 허전하고 서운할 때가. 그런가 보다 해. 더 심하면 얘기하고 나도 똑같이 해보지 뭐.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한숨만 쉬시더니 저 먹으라고 간식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에게 5번 정도 전화가 와 있고 톡이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근데 너도 좀 맞추려고 해봐.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그리고 얼른 와. 배고파. 이렇게요.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을 저녁까지 먹고 갈 생각이었기에 전화도 하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집에 들어가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더군요. 설거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식탁에 시켜 먹은 음식들도 그대로고 거실에는 온갖 술병이 뒹굴고 있고요.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자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래서 흘겨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쫓아와 야,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까다롭냐? 그냥 좀 고분고분하면 안 되냐? 임산부가 그러면 태교해도 안 좋아. 하는데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조용히 문 닫고 나가. 진짜 태교에 안 좋은 게 뭔지 보기 싫으면. 라고 눈을 감았죠. 온몸은 부들거리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괜히 진짜로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요. 몇 번의 그런 투덕거림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절 더 닮아 너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아쉬운 소리도 하셨죠. 남편은 그저 제 자식이라는 사실에 해벌레 하며 좋아했고요. 내심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을 닮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다들 엄청 센 얼굴이라서요. 여자애라 특히나 절 좀 닮았으면 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저 처음 태어났을 때랑 똑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예쁘다면서요. 솔직히 너무 예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너무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도 이제 엄마도 되고 했으니 내 마음을 알겠지? 이제는 좀 연락 좀 해라. 우리 손녀 사진도 자주 보여주고 영상통화인지 그런 것도 하고 알았지? 라며 연락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연락 때문에 죽은 귀신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연락하라니요. 그래서 어머님, 그럼 저 다이아 좀 해주세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기 낳으면 폐물 물려주시고 한다는데 어머니는 없으시다면서요. 결혼할 때 못 받은 거 지금 받을까 봐요. 했더니 너는 꼭 연락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 뭐 너 지금 물질적으로 날 누르겠다는 거냐? 저 봐라, 저런 게 다 우리 집 어렵다고 무시하는 거라니까. 내가 안 그러던. 아휴,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시할까. 돈만 벌어다 주다가 세월 다 보내게 생겼어.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씩씩거리기 시작하고요. 어머니,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힘드신 게 있는 만큼 저도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고생했다가 아니라 연락 얘기하시면서 어머님 대접받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앞으로 애 보면서 일 다니려면 더 정신없어질 텐데 고생해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시는 누가 무시를 해요. 그런 거 진짜 따졌으면 제가 이렇게 애 낳고 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웬일로 남편이 엄마 그만 가세요. 이 사람도 쉬어야죠. 라며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울컥했지만 웬일로 막아주는 남편을 보니 이제 자기 자식도 태어나고 하니 정신 좀 차리나 싶어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한다며 전화가 오더군요. 돌아온 남편에게 아이 좀 데려오라고 이야기해 아이 젖을 먹이고 보냈더니 밥이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가서도 그런 패턴의 반복이더군요.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거의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와주셔서 아이 100일 때까지 도와주셨는데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휴직 기간을 보내고 아이 어린이집을 알아보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을 하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계속 저희와 지내실 순 없으시니까요. 엄마는 저희만 괜찮으면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지만 손목이 안 좋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는지라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빌라라도 전세로 가기로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를 무시 못하니까요. 그런데 제 퇴직금 합치고 그간 모은 돈을 해도 좀 힘들겠더라고요. 대출 받으면 또 그만큼 다달이 나가는 돈이 생기는데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께 보태주시면 열심히 모아서 갚겠다고 했죠. 저희가 둘 다 외동이라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친정에서는 당연히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그만큼도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묶어둔 돈이 아직 좀 그렇고 그냥 지금 집에서 살지 뭐하러 무리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친정에서 빌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화가 났지만 시댁에서 항상 돈 들어가는 일에는 뒤로 물러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씩씩거리고 말았죠.
그렇게 이사를 겨우 하고 아이와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또 받아봐야 전화 안 해서 했다고 하시며 싫은 소리 하실 게 뻔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세로 이사도 하고 했으니 아끼면서 살아라. 애 핑계 대면서 남편한테 소홀하지 말고. 우리 재혁이가 크게 될 애인데 어쩌다 그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성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또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이도 자고 있고 해서 그냥 네 하고 끊었습니다. 웬일로 연락소리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무시할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는 고맙게도 제가 공들인 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안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 얘기로 저를 압박하시긴 하셨지만 네 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데서 할머니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답만 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 저를 시어머니가 단단히 벼르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이를 재우고 나오는 저에게 남편이 야, 가끔이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라.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놈의 전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하냐?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고 가끔 애도 봐주시는데 감사 인사는 하냐고 했더니 거기는 너가 하잖아. 라게. 너도 너가 좀 해. 너희 엄마지 내 엄마냐?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가 노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른 게 내조가 아니고 그런 게 내조다. 너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전화비 내주면 지네 집에만 전화하고 라고 하는 말에 너는 나중에 너 같은 사위 얻어봐야 너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거야. 그치? 우리 제이가 너 같은 놈 만날까봐 시집 보내겠냐? 뭐? 전화비를 내줘? 넌 내가 돈 더 많이 낸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런 말이 하고 싶냐? 라고 했더니 부들부들 떨더니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잡으려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너는 너 남편이랑 시댁 그렇게 깔아뭉개면 좋냐? 어차피 너도 깔아뭉개지는 거지. 제이가 너 닮아서 시집가서도 빽빽거릴까봐 걱정이다.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치사하게 군 게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는지. 아이가 유치원만 다닐 때가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맞춰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 목소리가 더 듣고 싶지. 며느리한테 뻔한 내용 들으면서 그 전화가 뭐 그리 대수인가 싶어서요. 그런 생각들로 다음날까지도 머리가 복잡한데 시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건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뒤편에서 지켜보시기만 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받았더니 예,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지켜봤는데 이제는 너도 시집 온 지 꽤 되지 않았니? 그러니 한 3, 4일에 한 번 전화 좀 해다오. 아범한테 연락하려 해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우리도 어려워. 그래도 너는 이제 제이 좀 키워놓고 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내가 부탁하마.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는데 또 못해줄 건 뭐냐?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본인 아들은 어렵고 저는 아니라는 것 같아 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야기하면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부터 5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세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라고 하고 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쉬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너는 너희 엄마한테 전화할 때도 그러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엄마랑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재혁이랑 연락하시는 게 안 편하세요? 재혁이 퇴근하면 통화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얼마나 전화했다고 그러냐? 좀 더 하다 보면 할 말이 늘겠지. 그래, 알았다.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늘기는커녕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전에는 연락하라고 잔소리라도 하셨지 이제는 주기적으로 하니 뭐라고 할 잔소리도 없으셨죠. 그냥 뭐 해먹었냐, 애는 잘 크냐, 안 아프냐, 그래 고생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2주에 한 번은 못해도 가는데 5일에 한 번 안부전화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부엌 정리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다가 끊기가 대수였죠.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일요일 오전에 식사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는 남편과 놀고 있었고요. 평소처럼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밥 먹으려고요. 하고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할 말이 없냐? 왜 아무 말이 없어? 라고 하시기에 뭐 할 말이 있어요. 저번 주에도 보고 왔고 화요일에도 전화 드렸잖아요. 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와 놀다 말고 다가와 곁에서 보더니 너 지금 뭐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했더니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이걸 전화라고 한 거야? 하기에 응, 내가 뭘 했어. 할 말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전화하냐고 했지. 이게 뭐냐? 안부도 아니고. 했더니 제 핸드폰을 번쩍 들더니 주방 벽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정말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벙쪄서 있는데 다시 제 핸드폰을 주운 남편이 화장실로 가더니 변기 내리는 소리가 나 쫓아가 보니 제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려 놓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왜? 그따위로 전화할 거면 하지 마. 아예 핸드폰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쓰라고 내가 휴대폰 요금 내주는 줄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 옷을 챙겨서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일요일이라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시던 부모님은 저와 아이를 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이는 놀랐는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거기 더 있다가는 아이에게 더 못 볼 걸 보게 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특히나 아빠는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디 남자가 애 보는 앞에서 엄마 물건을 부수냐고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 자네 이제는 폭력까지 쓰는 거야? 그럼 자네도 내일부터 나한테 안부 전화해. 자네랑 나랑도 이제 좀 친해질 때도 됐지. 안 그런가? 그리고 애들은 내가 좀 데리고 있다가 자네 하는 거 봐서 돌려보내겠네. 그렇게 폭력을 쓰는데 내가 뭘 믿고 보내겠나? 제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본인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엄마 핸드폰으로 급하게 유치원에 연락을 하고 저는 다시 핸드폰을 개통하러 갔습니다. 그간 모아놓은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나마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어 그걸 다시 다운받아 놓았고요. 남편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속 좀 타보라고요. 그런데 아빠에게 연락이 없더랍니다. 한 번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래요. 저희가 친정에 일주일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그래놓고도 연락이 없는 건 너랑 안 살겠다는 거 아니냐? 폭력을 쓰고는 어디 와서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경우냐? 하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아빠가 일을 내셨더라고요. 씩씩거리며 들어오시기에 엄마랑 제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여쭤보니 그놈의 자식이 연락이 없기에 내가 그놈 사무실을 쫓아갔지. 히히덕거리면서 여직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커피 마시기에 이럴 시간은 있고 전화할 시간은 없냐고 하면서 그놈 핸드폰을 뺏어서 던졌더니 경비를 부르더라.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나와봤지. 그런데 거기 사장이 내 후배라고 했었지. 사장에게 미리 연락하고 갔어. 그랬더니 사장이 내려왔더라고. 아이고 형님 사이랑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하니
그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래서 이런 놈 잘라버리라고 했어.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그간 모르게 잘 봐주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그 사장한테 사준 술이 몇 잔인데 얘 그냥 이참에 갈라서라. 아주 장인아이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경비를 불러? 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까지 간 아빠를 보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경비를 부르다니요. 그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했던 마음들이 싹 가라앉으며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도리 운운하시면서 괴롭히시더니 아드님은 아주 배은망덕하게 키우셨네요. 큰일은커녕 그나마 다니던 회사에서도 쫓겨날 줄이나 아세요. 매번 실적 없는데도 저희 아빠 후배가 사장님이라 넘겼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네요. 저희 아빠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놈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간 연락하라고 저 괴롭힌 거 물어줄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 두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쫓겨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라며 악을 쓰시기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그간의 재산 기여도와 아이 양육권과 친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스트레스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목록과 문자 목록을 통신사에 가서 떼어놓았고요. 남편은 그 후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신은 다 포기하고 이혼해주겠으니 앞으로 양육비를 요구하지 말 것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고 하니 양육비 50만 원을 다달이 보내기로 하고 면접 교섭권을 챙겨갔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전셋집이 달아 그거 7대 3으로 나누고 위자료 저한테 3천만 원 주고 나니 돈이 없는지 남편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고 귀한 아드님하고 다시 살게 돼서 좋으시겠죠. 아무리 자식이어도 각자 삶이 있는데 연락하라 어째라 하면서 괴롭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남편은 저희 친정에 안 왔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이 때문에 참고 산 저를 끝까지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남편이라는 작자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 동창들에게는 벌써 소문이 퍼져 동창회에는 나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최근 동창회에 나갔거든요. 아이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요. 거기서 들은 건데 남편은 회사에서 그간 피했던 망신을 당하다 그간의 실적들을 빌미로 결국엔 회사에서 쫓겨나듯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쫓겨난 거죠. 지금은 전에 알던 형님이 한다던 타일공 일을 보조로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이라면 엄청 살이는 인간인데 몸으로 하는 일 하면서 한번 견뎌보라죠. 감사한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 얼마나 크게 되는지 지켜보게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시 열심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